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잠시만요. 소리 좀 넣어주세요. 네. 형이 또 귀한 말씀 해주시니. 아, 최대한 소리 네. 높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장동광 지점장님도 참관으로 오셨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들도 같이 얘기해 반갑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그러면, 어때요? 지금 기분은 괜찮아요? 시작할까요? 네. 네, 아니면 좀 네. 한숨 돌리고 할까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도 우리 밥 먹을 고 잠깐, 경민 씨 들어왔나요? 경민 씨 아, 안 들어왔어요. 네. 오늘 아까 좀 카톡에서 다른 어렵다던데. 네. 일정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공유 드릴 내용은 기업문화 오디세이 1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강빈 과장이 소개했던 것과 비슷한 플롯으로 우선 작가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 발제 내용도 좀 공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 작가님 이름은 잠시만요. 신상? 네, 죄송해요. 아니, 지금, 아까 지금 저희 들어오신 분이 그 지점장님이시죠? 맞나? 네, 예. 맞아요.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이제 화상으로 진행한 것들 녹음해서 저희 그 유튜브에 뭐 저희끼리 이제 아카이브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만 그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그 괜찮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예,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혹시나 나중에 좀 예, 모르셨을 괜찮습니다. 때 불편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저번 주에 저희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희 잘 올리고 나중에 그 링크도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 링크를 알려주십시오. 예, 예. 유튜브 링크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진행할게요. 네. 네. 우선 작가님 소개를 드리면 작가님 이름은 신상원이고 이분은 네, 출신이 네, 학교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출신이세요. 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네, 회사 입사를 하면서 기업문화 관련된 내용으로 입사를 하셨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기업문화 내부 컨설턴트로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총 3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게 기업문화 오디세이 1권, 2권, 3권이에요. 기업문화 오디세이 1권이 기업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기업문화 오디세이 2권은 기업문화를 어떻게 정립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지, 3권은 기존의 기업문화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업문화 오디세이 1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기업문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문화는 그 기업의 무의식이다. 어, 기업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경영 활동을 기업의 의식이라고 말한다면 기업에서 발생하는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문화라고 볼 때 기업 문화는 기업의 무의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영미식 경영학이 대부분의 경영 쪽, 의식 쪽 영역,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략, 재경, 뭐 마케팅, 인사, 조직, 회계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쪽 영역은 조금 유럽식 학문적 전통을 많이 따랐어요. 인류학적 배경, 현상학, 구조주의 뭐 이런 것들이 배경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고 네, 재미있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건 현대카드 입사를 하고 기업문화팀에 배치가 되어서 기업문화라는 게 뭘까라는 이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도 보고 컨텐츠도 접했는데 이 책이 제일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공유 드리려고 하고 이야기를 공유 드리는 시작은 사실 기업문화 오디세이 1권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 이후에 작가님이 더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알게 된 네, 시스템 그 컨스텔레이션 이런 작업을 하면서 발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이 법칙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업문화 유형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되게 어렵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X를 넣었을 때 FX가 돼서 Y가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시스템이라고 부를게요. 유기체라고 부르면 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집니다. 이 시스템이 사람이 됐든 조직이 됐든 뭐 그 무엇이 됐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라면 이제 그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속의 법칙입니다. 시스템은 스스로 본인과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챙기고, 그것들을 외부와 구분 짓는 것들을 이제 소속, 그리고 비소속, 이걸 나누는 걸 첫 번째 소속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간의 질서를 나타나는, 서열의 법칙입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온 것이 나중에 온 것보다 우선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시스템 간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기존 것보다 우선한다는 되게 단순한 진리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다양한 곳에 응용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균형의 법칙입니다. 시스템은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시스템 내부끼리 시스템 외부와 다양한 교류를 펼치게 되는데, 이 교류 과정에서 발생했던 기여,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시스템이 균형을 이룬다라는 이제 법칙이고요. 이 법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패밀리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낸 버트 헬링거라는 박사님이 발견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의 법칙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법칙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다양한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발견한 거고, 그래서 이 시스템의 법칙을 가장 작은 시스템 단위인 가족에게 적용을 한다면, 소속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동등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 흔히 말하는 호적에서 파진 사람이든, 아니면 이혼을 한 사람이든, 혹은 죽은 사람이든, 혹은 낙태된 아이든, 다양한 그 시스템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되고 존중되고 소속으로서의 권리를 받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질서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형이 동생보다 우선, 오빠가 동생보다 우선, 이런 관계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가족, 예를 들면 출가한 가족이라면 기존 가족보다 우선, 이런 형태로 질서의 법칙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입니다. 가족 안에서 누가 어쨌든 다양한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는 누군가가 반드시 갚게 되어 있다,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선대에 빚을 졌다, 그걸 선대 다 못 갚았다라고 하면 그 빚이 후대 누군가에게도 뭐 계속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다. 이런,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 컨스텔레이션 작업들, 패밀리 시스템의 작업들이 조금 발전했던 게 이제 조직, 이게 비단 가족이란 시스템뿐만 아니라 회사, 뭐 영리단체,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로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클라우스 혼이라는 박사님이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들이 지금 기업문화 오디세이 1권의 내용으로 연결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그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소속의 법칙, 그 다음에 질서의 법칙, 그리고 균형의 법칙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문화 유형에서 응집성, 체계성, 교류성, 요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응집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경계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동질적인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리로 인식하느냐, 혹은 뭐 나로 인식하느냐, 여기로 인식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인식들이 이제 소속감, 응집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교류의 경우에는 이제 균형의 법칙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이 교류하는 방향이 내부를 향해 있느냐, 혹은 외부를 향해 있느냐. 내부라고 한다면 조직 내부의 논리에 더 집중해 있느냐, 외부로 한다면 뭐 그게 이해관계자가 됐든 고객이 됐든 그쪽에 더 집중되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조직이 얼마나 잘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체계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체계성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총 8가지의 문화적인 유형이 나타나고요. 이 문화적인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좀 공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문화 유형은 응집성이 높고, 그 다음에 교류의 정도는 낮고, 그러니까 내부의 교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체계성도 낮은 자급자족 공동체라는 문화적 유형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이 형태로 시작을 할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도 없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끼리의 응집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걸로 뭐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열망은 가득한데, 그렇다고 이제 체계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지도 않고,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자급자족 공동체의 형태로 처음 창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속감들이 높고, 체계적이진 않지만, 대신에 이제 엄청나게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뭐, 시장의 의견을 뭐, 듣기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겉필링, 네.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마켓 리서치보다는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빨리빨리 의사결정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시장에 나가서 성공을 한 경우에는, 네, 그 3, 4분면에 있었던 점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2, 4분면으로 올라가서, 네, 정복자용 공동체가 됩니다. 요건 어떤 의미냐면은, 네, 어, 이제 체계는 없지만 응집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켓을 향해서, 고객을 향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복자용 공동체는 우리라는 의식이 높고, 그 다음에 정복자의 형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굉장히 외부지향적입니다. 네. 그리고 정복지향적이죠. 약간,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부터 이제 문화의 유형이 좀 분화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업이 점점 더 커지면서 체계적으로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네, 기업가형 유형의 회사로 네, 변경이 됩니다. 네, 기업가형 유형의 회사가 되면 네, 체계성도 높고 응집성도 높고 그 다음에 네, 교육성도 높은 그런 회사가 되고 만약에 이 회사가 사람들을 계속 뽑았어요. 정복자형 공동체 입장에서.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조직과 동화가 되지 못했다거나 소속감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치면 이때는 이제 그 바로 오른쪽 면에 있는 2, 4분면으로 넘어가서 제국주의형 공동체가 됩니다. 네, 더 이상 정복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조직인 거죠. 소속감은 높지 않은데, 뭐,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확장해야 되는 거고, 다만 체계적이진 않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네. 이 제국주의 공동체가 뭐 조금 더 커져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운 경영 시스템, 그 새로운 경영 기법들을 막 가져오면 이게 이제 제국주의 시스템으로 변화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영역에, 1사분면 영역으로 넘어가고, 네.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국주의 시스템의 회사로 치면, 맥도날드 같은 회사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이제 고객 지향적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강력한 소속감이 있진 않죠. 대신, 누가 들어와도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제 회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급자족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정복자형 공동체, 기업가형 회사로 가는 테크트리도 있고, 네, 자급자족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정복자형 공동체가 됐다가 제국주의 유형으로 갔다가 네, 제국주의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 이야기를 좀 해보면 기업가형 회사로 잘 크던 회사들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해서 고객과의 교류가 낮아지는 경우 이제 내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규칙들 뭐 이런 것들이 착착착 체계화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학자형 회사의 유형이 됩니다. 이거는 동질적인 사람들이라는 의식은 굉장히 높고요. 대신 체계적이에요. 다만 내부 지향적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유형을 나타내는 게 공무원 집단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랄까, 뭐, 국민들에 대한, 뭐, 지향점은 높지 않은데, 내부에서의 소속감은 높고, 대신 굉장히 관료적인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내부 논리가 높은 거죠.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서, 제국주의 시스템에 갔다가, 네, 이제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제 이 운영자의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여긴 동질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익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각종 규율과 체계들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지향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전체주의 회사가 됩니다. 직원들을 훨씬 더 모니터링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체계성마저 없어지면 우리라는 인식도 없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고객 지향적이지도 않은 사회적 분열 단계로 네, 가게 됩니다. 사실 뭐 1단계 자급자족 공동체에서 시작했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냥 바로
사회적 분열로 넘어가는 스타트업의 케이스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총 8개의 케이스, 기업 문화의 유형이 되게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기업 문화 오디세이 1권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흥미로운 건 사실 이건 유형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지향하는 인더스트리와 본인이 지향하는 문화에 따른 최적 핏? 네, 우리가 지향하는 인더스트리와 지향하는 문화는 이건데 지금 우리 문화적 특성은 그거와 적합하지 않으니 이 문화적 특성을 변형시키거나 뭐 조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뭐가 열등하고 뭐가 우등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하게 이런 스펙트럼이 벌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문화적 유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 분열 상태가 누가 볼 땐 되게 안 좋을 수 있는데 어떤 회사의 경우 예를 들면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새로 들어와서 사람들 다 내보내야 돼. 이 사람들이 막 되게 끈끈하고 잘 응집되어 있으면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으면 그 기존에 있는 체계 안에서 또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이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이 사회적 분열이라는 문화 유형이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뭐 쭉 공유 드렸던 내용이고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저 혼자 계속 너무 오랫동안 6분 넘게 떠들었네요. 거의 10분 떠든 것 같은데, 제가 공유드린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소속의 법칙에 대한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질서의 법칙에 대한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뭐 균형의 법칙에 대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현대카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주셨던 뭐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이야기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우리는 모두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다양한 조직, 특히나 또 팀 같은 경우에 또 팀장님에 따라서 문화적 유형이 또 달라지기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뭐 이 정도로 소개하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되게 깔끔한데? 형 이걸로 어디 강의 여러 번 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강의하려고, 이제 이걸로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농담이고, 네. 네. 아주 깔끔해 빠지는데? 와, 네. 돈 결제하고 이제 2편, 3편 듣고 싶어. 네, 그럼 나중에 2편과 3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시간을 주시면. 네. 되게 재밌고 흥미롭고, 저는 이제 중간까지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것이 기업 문화니까 이제 기업의 이상적인 형태가 좀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고, 특히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가 기본이 되는 세상으로 가면서 더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뉴 노멀 시대의 기업 문화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여기서 오디세이에서 얘기한 것과 맞춰보면은 사뭇 반대 방향으로 가는 흐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호영 형이 설명해 주셨을 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더 우월하고 그런 거 없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대체적으로 경향성을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과거의 성공 이상적인 기업의 모델이라고 하면 대기업, 그리고 지금 시대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소수의 법칙에 있어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개인은 소속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기업은 그걸 굉장히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하고 있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느슨한데 개인은 되게 소속감이 좀 높은 모양이 있는 것 같고요. 서열에 있어서도 굉장히 서열을 이제 빼곡하게 나누려고 하는 대기업의 속성, 플랫하게 가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속성. 균형의 법칙에 있어서도 저는 이 부분 조금 헷갈렸는데, 아까 이제 균형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도 있고, 어떤 그 지식이나 아니면 정보의 어떤 그 충당을 내부에서 하느냐 외부로 가느냐는 것도 있는 걸 봐서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그 내부화로 흐르는 반면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외부를 지향하지 않나? 또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저 개인도 그렇고 저랑 동기인 그 이들을 보면 그리고 제가 사회에 나왔을 때 또 저보다 윗세대가 사회에 나왔을 때 저보다 이제 다음 세대가 사회에 나왔을 때 보면 굉장히 지향점이 다른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왔다가 스타트업으로 가는 부류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후배 세대들을 보면은 옛날처럼 무조건 그렇게 타이틀이 굉장하거나 안정된 어떤 그런 쪽만 지향하는 것보다는 빠른 성공을 지향하면서 스타트업에 좀 나가는 쪽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싫고 이런 걸 바라고 저런 걸 뭐 타파하고 그 얘기들이 중구난방이었는데 이 오디세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좀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그런 어떤 지향점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되게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예전에 뭐 기업문학 공부하면서 관심 가지면서 했던 것 중에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분과 학문을 12월로 통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적인 측면들, 뭐 전략이 됐든, 재무가 됐든, 회계가 됐든, 마케팅이 됐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기업은 성장 사이클이 있거든요.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뭐, 소멸하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 학문들이 하나는 분과고, 하나는 시계이다 보니까 되게 그때그때 어려웠어요. 스타트업이 막 되게 오래된 회사의 케이스를 읽고 벤치마킹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저는 이 책이 기업문화 유형이 시계열로 좀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들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지금의 새로운 환경 되게 맞는 말씀인데 추가적으로 또 고민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의 법칙은 아, 좀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리모트 워크가 일상화되는 세상에서도 내가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 조직에서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사실 누군가에게 업무적 몰입을 기대하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게 이제 현실인 거고 또 그들에게 얼마나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만들 것이냐도 사실 되게 시스템을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제라서 여기서 말했던 소송, 균형, 질서 이런 것들은 네, 알고 있다면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업을 전제로 한 거죠. 조직의 모습이.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사람이기도 해요. 예를 네.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소속의 법칙이라고 치면 우리에게는 내면의 퍼스널리티가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내가 이지적인 뭐 성향도 있고 감정적인 성향도 있고 되게 뭐 실천적인 성향도 있다라고 칠게요. 그거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질 수 있을 텐데 거기 안에서 내가 어느 쪽 한쪽만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만 계속 발전시키면 좀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면 저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둔감하고 일부러 차단했던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더 적절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데 더 방해가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면에 있는 약간 경쟁 심리 같은 것들 때문에 누군가와 협업을 잘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네, 아니 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꼭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스템 내면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소속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기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뭐랄까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심. 그리고 당연히 그런데 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선순위 필요하죠.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뭐 즐겁게 놀아야겠다라고 하면 네, 좀 더 정서적인 것들이 발전돼야 될 거고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뭐 열심히 공부해야 돼라고 하면은 뭐 이지적인 면이 발휘돼야 될 거고 지금은 무조건 뭐 완결해야 돼라고 하면 다 같이 달려야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의 뭐 우선순위
질서 이런 것들도 좀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네, 한쪽 패턴으로 되게 고착화돼서 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뭔가 결론은 일종의 네네 네. 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도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조직에 속했을 때 어떤 집단 무의식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근데 저는 사실은 최근에 일어나는 그 개개인들의 가장 큰 변화는 매크로적인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면한 그런 매크로의 변화가 많으니까 뭐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잖아요.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뭐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면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그 뭔가 그 어떤 뭐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생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개런티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며칠 전에 사실 뭐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서 막 그런 글을 봤는데 한 뭐 직장을 한 25년 뭐 이렇게 다닌 어떤 뭐 팀장님 뭐 이런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요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의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뭐 열심히 하려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근로소득을 뭐 내가 임원이 됐다라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거랑 상관성이 거의 없는 거고 사실 뭐 물려받은 재산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그래가지고 뭐 진짜 3월 달 같을 때 막 정말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 막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뭐 이런 사실 능력들을 이런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뭔가 근로 외의 시간을 잘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타고나거나 그게 근로를 훨씬 압도하다 보니까 점점 조직에 대한 어떤 동화성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실에 최근에 되게 뭔가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팀에 있었던 어떤 약간 대리급이 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회사에서 가기 약간 급 떨어지는 데를 가는 거예요. 뭔가 급 떨어지는데 뭔가 그런 뭐 자산운용 투자, 그러니까 요새 좀 대체 투자가 되게 유행이다 보니까 거기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는데 이거를 팀장님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이해가 되는 게 뭔가 사실 뭐 네임밸류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먹여 살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 어떤 평생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리고 한 40대 중반 정도 될 때부터 우리는 뭔가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거고 뭔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어떤 부적절하게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저는 그게 되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막 팀장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세대 차이인가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업 문화라는 것 자체가 특히 뭔가 지금의 어떤 한국이 봤을 때는 옛날에는 사실은 집단에 대한 동일 의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나는 뭐 삼성맨이다, 뭐 현대맨이다. 근데 지금은 거의 그게 저도 거의 없는데 제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뭐 현대 캐피탈이라는 조직은 그냥 돈 주고 난 노동을 바치는 곳 제 삶의 한 10%도 표현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그게 굉장히 지금의 어떤 행동,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데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약간 논외의 얘기가 된 것 같긴 한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새. 아니 뭐 지금 기업 문화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당연히 회사 얘기 안 할 수 없고 지금 회사에서 모인 사람들 말을 하고 있으니까 또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이런 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호영이 형이랑 나는 이제 동기로 들어와서 회사를 형도 한 10년 가까이 다녔죠. 다니다가 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타트업의 인더스트리를 갖고 저는 여기 여전히 고인물로 남아 있고 어떤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히 호영이 형이 이제 이직을 했을 때 나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민석 씨가 말씀하신 같은 팀에 이제 대리님이 이제 이직하신 그 상황,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생각의 화두를 던지죠. 아마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좀 더 그 명확하고 지금의 내 밥벌이 돈벌이를 이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됐으면 어쩌면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 뭐 카드, 현대캐피탈이라는 회사에 로열티가 굉장히 뛰어나서 아니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이 안에서 어떤 입신양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아있는가? 확실히 그건 아니거든요. 나도 내 안에 현대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 10%, 5%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회사 아닌 다른 곳에 나가서 누구를 만날 때, 나를 소개할 때, 아, 저는 뭐 어느 회사 다닙니다. 라는 얘기를 내가 얼마나 하는가를 보면 진짜 거의 안 하고 살고, 또 인식도 안 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호영이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 기업 문화 오디세이를 어떤 내면의 어떤 퍼스널리티, 꼭 기업에 빗대지 않고 어떤 내면 그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다. 또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와닿는 내용이고 이 부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의 모습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지금 대기업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제가 뭐 생각하는 작감의 상황을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궤를 커지고 있고요. 이제 그 어떤 아랫세대로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소속감 점점 없어지죠. 직업이라는 거는 내가 매일매일 옷을 바꿔 입듯이 바꿔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그것을 이제 회사는 소속감을 좀 갖게 만들려고 역방향으로 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면에 흐르는 기업 문화는 기업의 무의식이다라는 표현 저는 너무 굉장히 좋은데 개인의 무의식과 기업이 만들려고 하는 무의식 두 가지를 한번 빗대어서 보면 그것을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현대카드나 현대캐피탈을 놓고 보면 개개인은 점점 소속감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기업은 그걸 소속감을 불어넣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개개인은 이제 서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는 것도 안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지시받은 일을 그냥 영혼 없이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기업은 저희 회사는 보면은 어떤 그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더 단순화하는 플랫하게 만드는 형태의 모습은 여전히 흉내는 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서열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에 있어서도 그 개인은 여기 기업에 한정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싶지 않죠. 자꾸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 아니면 외부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저는 그걸 그 업무 환경에다 접목시키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하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단순한 일을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몇 단계를 거쳐서 되게 불편하게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하게 해야 하고 여차할 때는 그냥 눈으로 보고 타이핑하고 있는 되게 우습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하고 내부에서 그냥 끌어가는 쪽으로 저는 회사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것들은 뭐 비싼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맡기거나 아니면 임원들이 그러니까 비싸게 이제 채용한 임원들이 본인이 하던 것들을 갖고 좀 적용하려다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어떤 외부의 정보들과 외부의 기회들을 끌고 와서 이 안에서 케이오스를 일으키고 어떤 창조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오히려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회사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래도 안전하고 괜히 이상한 짓 해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게 더 나쁘게 보이는 어떤 메커니즘 그게 뭐 보상이 됐든 인정이 됐든 체계가 됐든 의사결정 과정이 됐든 그래서 저는 오디세이가 제시한 이 법칙들 그리고 이 기준들 거기에 이제 개인의 어떤 의식의 흐름 그다음에 기업이 흘러가는 의식의 흐름 이렇게 비춰보면 이걸 과연 충돌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적절한 어떤 통제로 관리의 의무로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 좀 머릿속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어느 한 곳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치가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종의
그 타임쉐어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구글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는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오전에는 구글 프로젝트 일을 하고 12시 이후에 점심 먹고 나서는 애플 프로젝트 일을 하고 저녁에 잠깐 짬 났을 때 뭐 삼성 프로젝트 잠깐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프리랜서 같죠. 저는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 어느 기업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능력치를 그 기업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와 퍼스널 캐파빌리티를 기업이 그때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소싱해서 어셈블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서열은 없고 나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걸 서열이 없기 전에 이루어질 것 같고 어떤 균형의 법칙에 있어서도 당연히 외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전혀 거리낌 없이 리버럴하게 쓸 수 있는 조건에서만 일을 하고 싶겠죠. 조금이라도 통제하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스타트업 그 개국 공신에 해당하는 분들 다 나가지 않습니까? 좀 조금만 이렇게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압박을 가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스탁옵션 이런 건 돈으로 이제 메꿀 수 없는 분명히 그런 것들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의 자유롭게 일을 하냐 못하냐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뭐 보상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아까 근로소득의 가치 떨어진다는 측면을 민석 씨가 얘기해 주셨을 때 어떤 그 투자 소득의 가치가 근로소득을 압도해 버리는 영향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지금의 흐름도 가고 있는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금전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화두는 점점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동시에 나의 어떤 능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맞춰 보면은 또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는 또 반작용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정말로 사람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나는 계속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어떤 가치를 이제 가져가는 쪽이 매번 달라지는 완전한 프리랜서가 되면은 사실 약간 좀 공허함, 허무함, 그때그때마다 일적으로만 잠깐 커넥트 됐다가 바로 그냥 언커넥트 되는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제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리버럴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입장에 처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독할 것 같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재택근무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집에서 일해보니까 좀 고독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사람들이랑 같이 코업을 하는 건지,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하는 일들이 뭐 파일로는 남지만 이게 도대체 뭔지 그렇지 않아도 어떤 그 실질감이 없었는데 더 없어지는 걸 느끼면서 내가 불과 이제 저희 독서 모임 할 때도 이제 이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니까 미리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저는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발하고 뉴노멀이 성큼 다가와서 이쪽에 조금 제가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겁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어떤 혼란? 또 다른 역작용, 반작용이 있구나. 어쩌면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소속감을 확실히 느끼게 하고 체계성을 갖추고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그 안에 있는 논리와 안에 있는 정보만 열심히 배워도 먹고 살만해서 그냥 내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돈벌이 밥벌이 수단이라서 내 인생의 한 30% 정도만 쓰면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나머지는 내 취미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생활을 하거나 난 그런 거 할 테야. 괜히 이 모든 것을 다 뒤섞어가지고 출근도 퇴근도 없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상황 나 싫어 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 또 그런 흐름과 어떤 부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좀 뭐 역사 이런 걸 좋아하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뭔가 익숙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의 어떤 국민 개병제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다들 하나의 어떤 일치된 단결된 의식을 가지고 싸우고 그게 굉장히 유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이명박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은 옛날에 그 막
저기 뭐 특히 막 이탈리아 이런 데는 대부분 막 군대가 없이 막 국민군대 없이 그냥 용병을 고용했었잖아요. 근데 용병들은 사실은 막 뭐 프랑스 혁명기 막 이럴 때 열심히 싸웠다 그러는데 사실은 용병들은 최대한 싸움을 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 만나고 대신에 약탈은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제 후배 세대들 훨씬 더 그렇겠지만 보상이 없으면은 절대로 뭔가 어디에도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 마치 옛날에 용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옛날에 막 진짜 뭔가 우리나라가 생각했을 때 어떤 전제국제에서는 굉장히 일방적인 어떤 충성을 굉장히 당연시 여겼었는데 옛날에 막 봉건 영주들은 막 특히 막 십자군 때 이럴 때 보면은 뭐 종교도 없고 군주도 없고 신화도 없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가장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그거에 솔직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한편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의식이 밀착해 있나 점점 거기서 유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형이 궁금한 게 있는데 형이 이제 약간 좀 스타트업에 관련된 ICT 관련된 인더스트리 가 있잖아요. 네. 어때요 실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네네. 우선은 말씀한 것처럼 소속감에 대한 내용들은 점점 없어지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서 계속 체계가 만들어지고 최근에 계속 화두가 협업 툴이죠. 협업 툴. 슬랙이 좋냐, 잔디가 좋냐, 뭐가 좋냐. 이 협업 툴은 사실 더 많은 회사들이 쓰면 쓸수록 카톡 같은 개념이라서 나중에는 지금 현대카들은 다들 뭐 여전히 큐브와 뭐 M큐브를 쓰겠지만 아무도 큐브, M큐브를 쓰지 않고 슬랙을 쓰면 회사가 달라도 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네, 자산 특정성,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뭐 의존도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네, 점점 시스템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경제적 보상에 민감하니까 그런 체계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용병이 그런 것처럼 보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딱 주어진 것들만 하게 되어 있고 딱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얻고 거기에 인풋하고 그 업무 툴을 통해서 지라와 컨플루언스에 올려놓는 게 자기 산출물이에요. 근데 그냥 산출물만 모은다고 그게 프로덕트가 되냐 결과물이 되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열망 그리고 같이 모여서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뭔가 뭐 그런 소속감 동료애 같이 있는 사람들이랑 뭐 되게 끈끈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감정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하는 데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거든요. 또 그게 여러 가지로 부딪히면서 창의적인 결과물도 나오고 왜냐면 한 사람이 인터넷 통해서 뭔가 서치하고 들은 정보를 뭐 웹보드에 올렸어. 다른 사람이 그 웹보드를 보고 그냥 거기다 리플을 몇 개 달아. 이거랑 같은 공간에서 무언가 뭐 피자 2판 시켜놓고 포스트잇에다가 잔뜩 무언가 쓰면서 브레인스토밍 해갖고 만들어내면서 뭐 얻는 그런 소속감, 결과물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드라이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툴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오프라인의 효과는 더 의미가 있어질 것 같고 특히나 매니지먼트 레벨에서는 뭐 재택근무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매니지먼트 레벨에서의 의사결정과 논의사항은 인터넷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의 내용들을 또 이걸 또 함부로 웹에 올리기도 되게 모호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상을 하든 구두로 하든 만나서 하든 계속 연결돼야 될 거고 그 연결되면서 우리가 같은 소속이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여기서 얻은 정보를 밖으로 빼돌려서 개인적인 뭐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차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바뀌고 기술은 계속 바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되게 잘 활용해서 구성 요소들이 잘 응집되고 체계적으로 적절한 보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들은 중요하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나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 회사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팀장님이 맥킨지에서 오신 분이셔서
또 신사업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그 하버드 인턴들을 많이 방학 때마다 모기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저는 그 친구 되게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되게 그러니까 하버드생이가 똑똑한 건 물론이고 막 취미가 재즈 피아노일 정도로 되게 낭만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보면 그냥 아름다워요. 그냥 너무 이상적인 모습 같은 약간 다비드상 같다고 제가 그때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 나중에 어떻게 했나 보니까 하버드대 졸업을 하고 북경에 있는 맥킨지에 입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스타트업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스타트업을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가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근데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나름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회사에서 경력이나 레주메 이런 거 말고 뭐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근데 사람들은 재능이라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근데 외부에 잘 알려지기 어렵고 하지만 본인은 그게 이제 탑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의 시간에는 또 약간 그 일종의 유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 동안에만 그 능력이 존재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뭔가 좀 쉐어하면서 어떤 그 인류가 전반적으로 어떤 공동의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종의 그 SNS 앱 같은 거를 이런 거를 개발한다고. 뭐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출시까지 했는데 성공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거 보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좀 이제 끊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똑똑한 인재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똑하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발전된 형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당장 빵 하나만 주면은 충성을 다하죠. 목숨도 바치죠. 좀 먹고 살만해지면은 이제 내가 한 달에 얼마는 받아야 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사실 저는 우리가 지금 처한 작금의 상황은 그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보상은 사실 금전적 의미를 갖는 거니까요.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의 수준이 높아지긴 하죠.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을 해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에는 그런 것들을 더 무시하는데 점점 이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잠깐 엿보았던 그 아름다운 청년의 그 모습은 굉장히 많이 고도화된 어떤 그 탑 레벨에서는 어떤 게 이 사람이 열정을 품게끔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인류의 발전 그리고 어떤 지구 환경의 어떤 개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의명분 굉장히 어떤 아무나 추구할 수 없는 하지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에 나의 인생을 바치고 싶다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비단 이제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경로를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그 거품이 터지면서 소위 아이비리그의 똑똑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트렌드가 일어났대요. 돈만 보고 달려가는 거는 굉장히 천박한 짓이다. 왜냐면 그 서프라임이 터지거나 이런 파이낸스 엔지니어링 했던 그 사람들이 원래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천박한 짓이다. 어떤 지구와 인류, 또 역사의 관점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작용으로 이제 저는 작동했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가 자연스럽게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칙과 스켈레톤으로 사실 조직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는 시기열 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민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개개인은 용병화될 것 같아요. 이건 막을 수 없죠. 용병화되는 거죠. 용병화되는 거고 그게 모든 측면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의 스타트업이 한 20년 전부터 자기들이 협업 툴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어떤 툴을 썼는가 왜? 와서 적응해야 된다면 안 오니까 당신들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프로젝트 했던 그 툴 그대로 내가 이 회사에 쓸 수 있어요라고 만들어줘야 된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타트업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대학에는 자기들의 어떤 비싸게 만든 툴들을 무료로 설치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계속 용병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용병화된 사람들을 어떤 그 가치로 어떤 하나로 규합시킬 것인가. 단순히 이들의 결과물만 그냥 조립해서 쌓아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을 다해서 정말 치열하게 뭔가 노력하게 만들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보면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정말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연봉이 1억이 되니 안 되니 사실 이걸로 움직이는 거는 정말 의미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 당신에게 뭐 10년 안에 임원 자리 약속해 줄게 이런 걸로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 스탁 옵션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랑 같이 인류를 발전시키자 지구를 구하자 뭔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례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 일론 머스크가 사실 미치광이 얘기 들으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오는데 되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이드 X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전기자동차 만들고 이렇게 막 그런 행동하고 이상한 거 하고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사실 얘기했던 것은 그 우주를 여행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국가만 믿을 수는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원들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그걸로 가는 하나의 방향성. 근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부터 약간 그럴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추구하는 가치 자체의 수준이 과거나 현재가 아닌 훨씬 더 지금 상향된 형태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걸 제시한다면 어쩌면 소득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쪽에 한번 인생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떤 그런 대의 명분이 확실하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서 그런 명분을 제시하는 기회는 아직까지 저한테 오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외부에서 비춰지는 어떤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뭐 캐피탈사나 카드사에서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굉장히 비슷한 어떤 기회만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를 끌어오르기는 못하죠. 그런 어떤 내가 막 끌어오르는 임계점까지 데려가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나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요소가 앞으로 어쩌면 다음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게 뭔지를 알아차리면은 뉴노멀에서 또 새로운 어떤 기업의 모습을 또 선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용병 이야기랑 그다음에 업무 툴 이야기를 좀 섞어서 얘기를 생각해봤는데 사실 용병도 되게 다양한 용병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탈리아에서 그 종군됐던 용병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팀 스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용병으로 쓸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업무 툴, 대학에서 배웠던 업무 툴. 요게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흡수하기는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무언가 똘똘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그런 툴을 쓰다가 온 애들이 그냥 똑같은 업무 환경에서 맥북 하나 주고 일하면 자유로우니까 좋겠지? 저는 개인적으로 부트캠프의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대학생에서 직장인이 되고 A라는 회사에서 B 회사의 조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부트캠프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조직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선임자가 혹은 창업자가 설명해주고 그거에 뭐 가슴 끌어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 그리고 거기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리겠죠 보상이나 이런 거 등등등 근데 A급 인재들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전과 동료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넷플릭스 대표도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최고의 복지는 일 잘하는 동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내가 일을 잘하는 동료랑 같이 있는다는 거는 스포츠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이 잘하면 덩달아서 나의 실력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그냥 계속 프로그레스가 뺑글뺑글 계속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빠른 산출물을 더 좋은 산출물을 남들보다 시장에 내놓고 그 반응도 좋고 네 그러면서 최초에 얘기했던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의 비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비전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다가간다는 느낌? 네. 아마 일론 머스크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뭐 50시간 넘게 일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뽑았던 사람들, 네. 그쪽이 그렇게 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더 좋은, 더 경쟁력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법칙들은 되게 중요하고,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는 건 의미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이 이제 뭐 플랫해지니까 업무 툴이 좋아지니까 관리자가 필요 없겠지? 사실 구글에서도 그 산소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관리자 없이 진행을 해봤는데, 네.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마치 뇌와 손가락들로 이루어진 생명체 같은 개념이에요. 뇌가 있으면 목도 필요하고 어깨도 필요하고 뭐 팔도 필요하고 손가락도 필요한데, 네, 그건 현실적으로 스티브 잡스급이지 않으면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조직에는 적정한 기능과 구조, 네, 커뮤니케이션 채널, 의사결정 권한 이런 것들이 잘 배분되는 게 맞는데, 그게 너무 잘 배분되면 관례적인 회사로, 시스템이 구축된 회사로 가는 거고, 그게 너무 또 없으면 개판이죠. 네. 뭐 신입사원이 와서 대표한테 지랄지랄 할 수 있는 뭐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답은 없고, 그 최저값을 각 기업들이 어느 수준으로 찾아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튜닝은 계속 바뀌겠죠.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경쟁자도 바뀌니까, 기업 문화도 그거에 맞춰서 적절히 바뀔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사실 네, 2권, 3권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한데, 저도 약간 뭐라 그러지? 이걸 좀 PC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사람하고 일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조직에 가면은 어느 정도 개런티 된 사람이랑 막 이상한 막 되도 않는 그런 이상한데 허비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개런티하는 것도 조직을 이끌는 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매치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학벌도 보고 경력도 보고, 그다음에 그 기준선을 통과하면 연봉이라는 걸로 또 체계화가 되고, 뭐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어느 순간 내가 겨우 통과한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그래도 나 이상의 사람들, 그 각각 요소를 보면은 우열이 갈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들이댔던 잣대를 기준으로 봤을 땐 나 이상의 사람들과 뭐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장성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 좀 나눠보면서 오늘 이렇게 되게 체계화되고 좀 잘 정해진 내용을 이 책에서 얘기를 했고 얘기 나눴으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한번 대비시켜서 보면 명분과 환경 두 가지만 나눠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 나눠보면 명분과 환경 두 가지의 큰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분은 되게 좋은데 환경은 나빠. 약간 그 정의원 같은 약간 그런 NGO 같은 단체가 떠오르죠. 되게 대의 명분은 큰데 일을 할 때 보면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어요. 또 반면에 환경은 되게 좋은데 명분은 굉장히 떨어져서 그냥 좀 기계처럼 일하는 모습들. 근데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전 사실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모습이 대입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이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을 제일 잘 아니까 가장 큰 문제는 명분이 사실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명분의 부재가 사실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어떤 근저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쵸. 현대캐피탈에서 일을 하는 명분이 뭐야? 대의 명분이 뭐야? 라고 하면은 뭐 올해 손익 1,000억 달성? 2,000억 달성? 아니면 대한민국에 팔리는 현대 기아차 더 많이 팔리게 하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모든 개개인을 이끌 수 있는 명분이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은행원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왔어요. 그랬을 때 국가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는 어떤 대의 명분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과업을 감내하면서도 이런 위기 때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캐피탈은 코로나가 터지자 신용등급 위험한 사람들을 전부 다 컷오프 시키고 그렇게 대손을 떨었더니 올해 역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지금 손익이 예상이 돼서 뭐 명절 때 그래서 뭐 기프트 카드를 나눠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비교해 보면서 현대캐피탈은 명분이 없구나. 대놓고 그 CEO 레터에 국가적 위기가 한 번 와야 우리한테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걸 보면 과연 어떤 대의 명분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 당연히 이제 투자 소득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그리고 내가 익숙한 환경, 뭐 그 인맥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그런 곳에서 내가 일을 해서 밥벌이를 해 간다 말고는 과연 뭐가 있을까?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에서 그 업무 역량을 많이 쌓았다는 것이 사실 잡 마켓에서 그렇게 통용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오늘 기업문화 얘기를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은 기업문화 굉장히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업문화가 약간 환경적 측면에만 굉장히 잘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각각의 개인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명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의, 이 기업의 어떤 성장과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고 그 공백이고 좀 더 괜찮은 피트니스, 좀 괜찮은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그리고 이 내부에서 잘하면은 특진도 하고 승진도 하고 급여 나오고 기프트 카드가 가끔 나올 수도 있고 뭔가 본질적인 것이 비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을 굉장히 지금 그 약간 덧칠하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정말 고차원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회사를 나간 사람들 보면은 다들 약간 그런 것들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제 생각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사는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이고 그거를 이제 방향을 돌리는 거는 사실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만족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뭐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큰 동기가 되진 않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소외 정도? 나의 어떤 비전을 여기서 실현할 수 있나? 그리고 그걸 실현했을 때 나한테 보상이 오나? 라는 면을 사실은 저는 더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나 제 주변에 봐도. 네, 지금 현대카드 캐피탈은 그 비전이 불명확한 거죠. 그게 되게 뚜렷하지 않은 거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좀 뭔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팀장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한심한 얘기가 이거 전무님이 시킨 거야. 상무님이 시킨 거야. 그 얘기 듣자마자 항상 드는 생각 어쩌라고 그 아저씨가 나랑 대체 뭐가 있길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참 그렇죠. 그게 근데 그걸 적응하는 게 기성세대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 어떤 회사를 한 20년 가까이 다닌 사람들은 그게 좀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적응을 하는 게 생존의 가장 큰 어떤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논리 극렬하게 싫어했는데 요즘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같이 하자고 알려주고 분배하고 이렇게 협조를 구할 때 하는 말의 80%가 그 말이에요. 위에서 지금 결정된 거라서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말씀 맞는데 위에서 결정된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할 수는 또 없죠.
약간 기본적인 어떤 소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감이 일과 나의 어떤 자아 그런 걸 극복하는 게 어떤 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잘 되면 모두에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직장인이 겪는 고민일 수도 있겠죠. 호영이 형 어떻게 전체 마지막 클로징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네, 각자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죠. 저도 1시에 일정이 있어서. 네네. 형이 랩업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업문화 오디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비단 회사 쪽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A급 인재들은 비전이라는 게 중요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들이랑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좋을지 좀 고민해 보시고, 또 그 답을 찾다가 그 조직이 정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운 모험을 떠나보는 것도 그 방법이니까. 여기 와서 저는 이제 현대카드에 있다가 또 새로운 곳에 와보니까 처음엔 되게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그 변화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분명히 달라지는 건 있고, 또 자극과 변화가 없으면 성장하는데 또 한계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새로운 시각과 관점들을 배웠으니까, 원래 일상을 좀 다른 형태로 바라보고, 네, 그렇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네. 네. 또 형, 다음 다음 주 주에 안 그 2, 된다면, 3편 네, 음. 네, 말씀하세요. 형 다음 주에 그 왜 오디세이 2, 3편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그냥 압축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2편, 3편 압축해 볼게요. 네, 이거 너무 좋은 주제라서 네, 궁금해요. 네, 2, 3편 그렇게 내용이.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